안녕하세요. 인문학과 철학으로 나를 돌아보는 시간, 인생 한 스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이 가벼워지는 50가지 철학입니다. 짤막한 문구로 시작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50가지 철학 이야기 중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내 생각과 비교하며 한번 들어보세요. 1. 윌리엄 제임스. 삶을 두려워 말라. 살만한 가치가 있음을 믿어라. 믿음은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도울 것이다. 편집자로 일하던 동료가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을 열었다. 실패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장사가 잘 되었다. 나는 놀라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약간은 질투심이 나기도 했다. 물론 식당이 잘 되어서가 아니라 그녀의 용기와 낙천주의가 부러웠던 것이다. 올바른 결정이란 무엇인가? 위험과 기회라는 두 가지 가능성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현명한 저울질이 가능할까? 물론 정답은 없다. 그것은 개인마다 또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앞서 소개한 문장은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동생인 소설가 헨리 제임스가 말한 것으로 잘못 전해지기도 한다. 윌리엄 제임스로 말하자면 미국에서 심리학을 학문으로 정착시킨 장본인으로 실용주의라는 철학 사조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일상적으로 합리적이고 납득이 가는 행동에 대해 실용적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는 여러 선택지 사이에서 너무 오래 고민하지 않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행동에 나선다는 의미다. 철학으로서의 실용주의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어떤 사상에 의미가 있는지는 그것의 실용적 효용성, 즉 그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에 좌우된다는 것이 실용주의 철학의 기본 전제다. 이런 이유로 실용주의 철학자들은 불변의 원칙을 거부한다. 이 점에서 실용주의는 공리주의에 가깝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이다. 1895년 윌리엄 제임스는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서 졸업반 학생들을 상대로 2차례 연설을 했다. 2005년 어느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늘 갈망하라, 늘 우직하라 라는 말을 남긴 스티븐 잡스. 그리고 2013년 또 다른 졸업식에서 실패란 삶이 우리를 다른 쪽으로 이끌고 싶어 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라고 말했던 토크쇼의 메가스타 오프라 윈프리처럼 말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청년들에게 권한다. 삶을 두려워 말라.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음을 믿어라. 당신의 믿음은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도울 것이다. 그의 생각은 나중에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 라는 에세이를 통해 활자화되었다. 이런 윌리엄 제임스의 태도는 신의 존재에 관한 파스칼의 내기를 떠올리게 한다. 다만 파스칼의 경우 개인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동기가 논증의 중심에 있었던 반면 윌리엄 제임스는 마음에서 우러나 믿는 편이 훨씬 낫다고 여겼다. 이는 신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의 주장은 자기 실현적 예언과 흡사한 면이 있다. 남들을 친절하게 대하면 대개 남들도 친절하게 맞아준다. 교사에게 그가 새로 맡은 반이 유달리 재능 있는 학생들로 넘친다고 말해주면 그 반은 실제로 가장 우수한 학급이 된다. 물론 부정적인 사례도 있다. 화장지와 밀가루가 부족해질 것이라 믿는 이들이 많아지면 사재기가 발생하면서 실제로도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 또 시험에 떨어지리라고 믿을수록 긴장하게 되고 실패할 확률도 높아진다. 윌리엄 제임스의 태도는 신에 대한 신뢰 또는 세계에 대한 근본적 신뢰인 동시에 실용주의적이고 실리적인 방향으로 원칙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세상이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다고 느끼며 불안해하는 사람은 인생을 낙관하는 이들보다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마련이다. 누구나 실패를 겪는다. 어떠한 세계관도 윌리엄 제임스조차도 그 사실에 대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그렇다면 왜 거기에 매달려 시간을 허비하는가? 그보다는 삶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는 편이 훨씬 유익하다.
그래야 성공할 확률도 높아진다. 윌리엄 제임스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 오해 혹은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첫째, 그가 제시하는 것은 최근 소셜미디어에 널리 퍼져 있는 이른바 해로운 긍정주의가 아니다. 만사가 늘 완벽해야 한다는 확신 속에서 흔들리고 좌절하는 경험을 외면한다면 행복감을 느낄 수 없다. 오히려 우울감이 늘어갈 것이다. 둘째, 우리가 미래에 관해 갖는 낙관적 태도는 삶의 시기별로 그 정도가 변할 수 있다. 그러니 이 점을 기억하자. 걱정한다고 해서 일어날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최대한 두려움 없이 자기 삶에 신뢰를 품고 사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얼마든지 이를 위해 노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다만 저명한 철학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실제의 두려움을 느끼는데도 그것을 애써 모르는 척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적어도 나는 이 책에서 윌리엄 제임스의 조언을 여러분에게 삶의 좌우명으로 들려주고 싶은 욕구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주제넘은 짓이고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그보다 더 힘들기에 썩 끌리지는 않지만 훨씬 더 유익한 길이 있다. 그의 말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 얼마나 많은 걱정과 절망 속에 살고 있는가?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가? 나 자신을 속이지 않으면서도 희망을 좀 더 품을 수는 없을까? 이제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함께하지 않겠는가?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무조건 긍정주의, 낙천주의가 좋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는 것, 그 자체로 내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은 현실에 드러난다는 것.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2.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수는 있다. 빅터 프랭클. 비가 세차게 내린다. 그럴 때마다 낭패감이 들던 시절이 있었다. 거기에는 분노도 함께했다. 쏟아지는 빗줄기가 내게 원한이라도 있는 듯 느껴졌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었다. 당시에는 그런 것 같았다. 가진 돈만 많았다면 비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곳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 인간이 살기에 그리 적합하지 않다는 점은 논외로 하자. 아무튼 비가 개인적 감정을 가질 리가 없다. 비록 혼자만의 느낌이라 하더라도 나를 화나게 하려고 세상이 비를 내리게 한다는 생각은 얼마나 오만한 것인가. 어쨌든 나는 화가 났다. 말도 못하게 화가 났다. 그런데 이 표현에 이미 해결의 실마리가 들어있다. 나는 화가 났다. 비가 아니라 내가 나를 화나게 한 것이다. 이는 물론 언어학적으로 별 가치 없는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코칭 워크숍이나 자기계발 세미나 같은 곳에서는 끝없이 이런 설명을 들려준다. 마치 화낼 필요가 없고 더 이상 화내지 않음으로써 맞닥뜨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듯이 말이다.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화낼 만한 이유가 있을 때도 있다. 게다가 두려움처럼 화도 내 감정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반면 화내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무의미할 때도 있다. 비에게 분노를 표시할 때가 그렇다. 좋든 싫든 원하든 원치 않든 비는 내리고 그것은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다만 비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불쾌하거나 고맙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다. 비에 대한 이런 생각은 그다지 특별할 게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정작 실천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 이에 비하면 빅터 프랭클이 언급하는 주제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다. 그래서 그의 문장은 한결 무게감 있게 우리의 적극적인 태도 전환을 요구한다. 오스트리아 신경과 전문의이자 정신과 의사이던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1942년 현재 체코의 테레지엔 슈타트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가 사망했고 어머니와 동생은 아우슈비츠에서, 아내는 베르간-벨젠에서 세상을 떠났다. 프랭클 자신은 살아남아 1945년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런 일을 겪으니라면 충분히 삶의 회의감을 느낄 만도 하다. 하지만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을 썼다. 그리고 로고테라피와 실존 분석 이론을 창안했고 전 세계 29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 나중에는 새로운 배우자를 만났고 30권이 넘는 책을 썼으며 67세의 조종사 면허증을 따기도 했다. 프랭클은 1997년 92세의 나이로 빈에서 세상을 떠났다. 프랭클의 이론은 그의 유쾌한 심성이나 낙관적 성격에 기인한 것만은 아니다. 그는 삶의 의미를 찾아서에서 자신이 그런 주장을 하게 된 이유를 들려준다. 그렇다고 불행해야 할 이유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세상에 대한 태도를 바꾼다면 어떨까? 고통을 하나의 성취로 바꿔놓는 인간의 능력을 활용하면 어떨까? 한마디로 프랭클은 자신이 내린 결론을 우연이나 예외적인 결과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이루어낸 것으로 보았다. 그의 문장은 사르트르의 자유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 프랭클은 자기가 깨달은 바를 이렇게 설명한다. 인간의 마지막 자유 중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늘 자신의 태도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기만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자유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족들이 나치에게 살해당하는 와중에 강제수용소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포기할 수도 있고 저항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만이 아니라 바로 그 때문에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노력할 수 있다. 그것이 터널 끝에서 프랭클이 보았던 빛이었다. 삶에서 의미를 찾고 적극적으로 의미를 끌어내거나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은 위기를 만나도 잘 헤쳐나갈 수 있다. 프랭클이 자신의 고통을 인간적 성취로 바꾸어 놓는 데 성공한 사실은 놀랍기만 하다. 생각 이상으로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삶을 대하는 자세를 바꾸고 삶에서 의미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점. 그것이 그의 위대한 업적이다. 다만 그런 주장의 보편 타당성을 가정한 것은 그의 이론이 지닌 약점으로 비치기도 한다. 프랭클에 따르면 삶의 의미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의미를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 그는 이것이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남다른 일을 하는 것, 작품을 창조하는 것, 어떤 사람이나 대상과 관련해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점을 체험하는 것, 즉 사랑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그의 생각은 에리 프롬과도 유사한 면이 있다. 이런 문제는 처음에 언급한 비에 대한 내 분노에 비하면 훨씬 중요한 일이다. 다행히 사람들은 대부분 살면서 엄청난 시련을 겪을 일이 많지 않다. 그런 만큼 일상적인 불만에 큰 감정 소모를 한다면 더더욱 화가 날 법도 하다. 이런 상황 앞에서 어쩌면 프랭클은 자신이 비판했던 풍요사회의 폐해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는 너무 잘 살고 있는 나머지 그 상황을 더 이상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게 아닐까? 전쟁 발발 전까지 프랭클은 빈에서 전문의로 일하며 매년 3,000명에 이르는 자살 위험군 여성을 돌보았다. 우울증과 자살 충동은 그의 전문 분야였다. 따라서 프랭클은 마음을 다잡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을 펼칠 사람은 아니다. 그럼에도 그의 말은 어딘가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많은 명상 지도자의 용서에 관한 생각이 그렇듯 말이다. 이들 영성 집단에서는 더 이상 과거에 붙들리지 않으려면 용서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는 한다. 심한 트라우마를 겪었던 사람이라면 이런 조언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치료사의 도움이 없다면 더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프랭클은 조건 반사적으로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고 체념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우리는 최대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태도를 갖고자 노력할 수 있다. 그런 태도가 억지스럽지 않고 우리한테 어울려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 애초 생각한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일이 풀릴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비를 좋아하게 되었을까? 물론 아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아이처럼 발을 동동 구르며 하늘을 향해 주먹질하고 개인적으로 실망하고 상처받고 있을까? 역시 아니다. 완전히 나를 버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내 태도를 바꿀 수는 있었다. 그러니 프랭클의 조언은 중요한 문제보다는 일상의 자질구레한 일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삶을 더욱 주체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든 상황은 힘든 게 맞습니다. 다만 가끔은 다른 시선으로 나의 상황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다른 시선으로 내 삶을 보았을 때 우리는 내 삶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인생 한 스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